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아 성묘 차량과 귀성, 귀경 그리고 나들이 차량까지 겹쳐 추석 당일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펀드 운용사 대표를 다시 소환합니다. 조 장관은 상관의 폭언으로 목숨을 끊은 검사의 유족을 만나는 등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방탄국회 오명을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추석 상여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4차례밖에 열리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비판이 거셉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해 추석을 새렸던 500명 가까운 승객들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태국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강원 삼척에서는 70대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성묘객을 덮쳐 4명이 다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밀려드는 귀경, 귀성 차량으로 온종일 혼잡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추석 당일 교통량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정체는 내일 새벽에야 풀릴 듯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용 기자, 고속도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통행량은 622만 대로 예상되며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3시쯤 절정에 달했는데 밤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상습 정체 구간은 여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서울 방향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역시 오른쪽 서울 방향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고속도로 광주나들목도 꽉 막힌 흐름 여전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50분, 광주에서 5시간 반, 강릉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자정쯤, 귀경길은 내일 새벽 3, 4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졸음운전에 유의하시고 보름달에 소원 비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이 차량들 중에는 성묘 차량과 나들이 차량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휴가 나흘로 지난해보다 짧아서 해외여행 대신 국내 나들이를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추석을 맞아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제례복까지 갖춰 입고 전통 방식으로 준비한 차례상에 절을 올립니다. 차례를 자손들이 모여 정성껏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자자손손 이어나갈 것입니다. 차례를 마친 시민들이 성묘에 나서면서 성묘길 주변 도로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납골묘를 찾은 아버지와 딸은 생전 할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말했어요. 사흘뿐인 연휴에 고향을 찾는 발걸음도 다급합니다. 연휴가 길면 본가에서 있다가 하루 있고 조금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이번엔 짧아서 이제 하루만 자고 제사만 지내고 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짧은 연휴 탓에 서둘러 고향에서 돌아오는 귀경객들과 느지막이 내려가는 귀성객들이 얽히면서 서울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고향 대신 나들이에 나서는 인파도 몰려 서울 도심은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엔 빠듯한 일정에 연휴 기간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엔 이낙연 총리가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9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조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임 이후 9번째 정상회담으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여기서 양국 정상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의제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관측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방금 들으신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사체를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안 좋더니 갑자기 북미가 대화 창구로 복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백길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름 내내 공전하던 북미 협상이라는 톱니바퀴가 최근 다시 움직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다시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겁니다.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한미 연합연습과 발사체 도발을 주고받으며 실무 협상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소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나 애초 북미 정상회담의 시계가 올해 말로 맞춰져 있었던 터라 이에 맞춰 실무 협상 논의가 나왔을 뿐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정해놨었는데 내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조절입니다. 내년 재선의 성공을 위해서 양보를 감수하면서라도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야 하는 미국 국내 정세도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미 협상을 해봤던 영변이고 영변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뭐로 할 것인가가 또 다른 하나는 미 측에서 나왔다는 동결이고 동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뭐가 될 수 있을지. 연말까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이번 방미에서 논의할 내용은 많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달래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들 방위비 문제도 견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하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조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최종 확정되면 브리핑하겠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극우 내각을 꾸리는 등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엔 총회에서 치열한 한일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新しい体制の下でも微塵も変わ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韓国には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って 여기에 한일 갈등으로 말미암은 한미 관계 균열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불만을 달래주고 나아가 한일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득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잘 견제하는 것도 이번 방미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가 또 만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 3차 정상회담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되면 실무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날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어느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will meet Kim Jong-un sometime this year, Mr. President? At some point, yes. He will. Certainly, they want to meet. They'd like to meet. I think it's something that will happen.
and we'll see. 이 말이 실현된다면 올 들어 하노이와 판문점에 이은 세 번째 만남으로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포함하면 네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온다면 이달 하순쯤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겸직서를 일축했습니다. We have 15 candidates. Everybody wants it badly, as you can imagine, and we'll probably next week sometime make that decision. 새로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되면 실무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할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나아가 남북미 접촉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북한을 대표해 유엔 총회에 올 사람이 중요한데 누가 올까요? 조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년간 유엔 총회에 빠짐없이 모습을 나타낸 리용호 북한 외무상. 하지만 북한은 이달 초 리 외무상이 올해 총회에 불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DPRK in the official meetings at the UN, it's their sovereign decision. The Secretary General obviously looks forward to a dialogue with the representative coming from Pyongyang. 리 외무상이 도맡아온 기조연설에는 대사급 인사를 보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총회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9월 말 실무협상을 예고한 만큼 유엔에서 북미, 남북미가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용호가 뉴욕에 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 물밑 접촉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나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명길 전 대사가 뉴욕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미 실무협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북미 실무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모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가 아마 큰 화제였을 겁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요정 기자, 내일 또 소환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와 추석 당일인 오늘은 소환 조사보다는 압수물 분석과 수사 상황 정리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이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이모 씨 등을 다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사람은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인물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인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조국 장관 가족 사이에 연결고리인 오촌 조카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언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은 맞지만 실제 소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현직 장관의 배우자인 만큼 정 교수를 여러 차례 소환하는 건 검찰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에 대한 주변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그 다음에 정 교수를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김 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택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해줬고 정 교수가 나중에 떼어낸 하드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김 씨가 이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를 따로 보관하다가 최근 검찰에 이미 제출하면서 검찰은 확보한 하드디스크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 와중에도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던데 이 연휴에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외부 일정 없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일은 검찰 간부의 폭언과 과단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조 장관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역시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60.2%로 무리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견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 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렸는데 임명에 반대한 응답자 중에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86.2%를 차지한 반면 임명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67.4%가 무리한 정치 개입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검찰 개혁이었죠.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 할 것 같냐는 질문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가족 기소 등 조 장관에게 흠결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긍정 전망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강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도 맡고 있죠. 이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50여 명 가운데 수사에 응한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소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야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 쪽 분량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국회 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 검토와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 출석을 거부했고 계속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수로 보입니다. 검찰이 향후 소환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환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추석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불이 났고 강원도 삼척에선 70대 운전자가 성묘객을 덮쳐 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뇌출혈 환자를 태우는 구급차가 귀성 차량들이 길을 비켜준 덕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어젯밤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과 기숙사 등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정오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부직포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4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었는지 그게 원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낮 12시 35분쯤 강원도 삼척의 한 추모공원에서 70대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승묘객을 덮쳤습니다. 성묘객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았다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그렇게 진술했고요. 꽉 막힌 도로에 순찰차가 나타나자 앞에 있던 차들이 좌우로 간격을 벌립니다. 순찰차 뒤에는 뇌출혈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뒤따르는 상황. 시민과 경찰의 도움으로 구급차는 병원까지 30km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낙동대교에서 긴급하게 이제
구성하는 그런 장면인데 시민들이 일단은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양보를 해주셔서 병원에 옮겨진 환자는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태국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결항돼 승객들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며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항공기가 투입되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승객들은 내일 아침에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태국 공항에 남겨진 승객들이 항공사에서 지급한 회색 모포를 두르고 있습니다. 방콕을 떠나 인천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결항돼 승객 495명이 현지에서 고립됐습니다. 항공기 보조 동력 장치 APU가 고장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APU는 기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비상시 동력도 공급할 수 있어서 제3의 엔진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입니다. 항공연료와 함께 공기도 채워져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오전 10시 필요한 부품을 싣고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현장에 부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정비를 마치고 현지에서 출발하려고 했지만 아시아나 측은 오후 6시 반 승객들을 수송할 대체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당초 예정보다 22시간 늦은 추석 다음 날 오전 7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정비가 늦어져 승객들을 인근 호텔로 안내했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된 A380이 단종된 모델인 만큼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일 기종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며 때리고 화상을 입힌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유모 씨가 남자친구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였습니다. 유 씨가 A 씨의 가슴을 깨물고 손과 발로 때려 A 씨는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 씨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달간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휴대전화로 머리에 상처를 내거나 담뱃불과 라이터로 다리를 15차례나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유 씨에게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담뱃불과 라이터 자체가 이제 그 법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판시한 거죠. 위험한 물건이 꼭 흉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유리병이나 공구나 자동차,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그 스마트폰도 가해 여성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역시 법원의 판단 배경이 됐습니다. 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강제추행 현장을 벗어나려던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면 가해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직장 동료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모 씨.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행과 여성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준강제추행 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쟁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이 씨의 선고 형량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됐습니다. 1, 2심은 이미 형벌을 가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양형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추석이지만 경기도 안 좋고 수출도 어려우면서 명절 상여금은 꿈도 못 꾸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분들은 좀 다릅니다. 올해 지금이 9월이죠.
지금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딱 4번밖에 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추석 상여금 수백만 원씩을 챙겨갔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받으시나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네, 받아요. 1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받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상여금 특별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있지 않고요. 실제 모 채용정보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이번 추석 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상여금 평균은 64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실적이 없어도 수백만 원의 명절 보너스가 보장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 의원들은 본봉의 60%라는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적용돼 지난 9일자로 405만 원가량의 추석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서울 소재 직장인 평균 월급인 358만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지가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박탈감이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올해 국회 본회의가 열려 민생 법안을 처리한 건 단 4번뿐이었고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엔 한 번밖에 없었지만 국회의 명절 상여금 지급은 소위 실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실제로 자기 지역구 가서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까지 거액을 받아가는 행태는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앞세우며 누릴 건 누리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로 국산 대체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탁구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국제 공인구역에 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도 일본 제품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국내 탁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일면서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공장을 가동해야 할 정도로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한 달에 10만 개 정도의 발주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부터 150만 개 정도의 발주량이 발생하면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필기구를 만드는 이 업체는 한 달 만에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고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는 고객들도 70% 넘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한 곳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매출만큼 고객 서비스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간 일본산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국산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기에 웃을 일 없었던 국내 업체들이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해외로 파병된 부대원들도 현지에서 추석을 보냅니다. 현지인들과 우리 전통 놀이를 하면서요.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로 뛰어들며 흰색 천을 펼치자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프 부대원들이 추석을 맞아 고공낙하를 통해 그리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매일 강도 높은 특수훈련이 이어지지만 추석 연휴에는 모처럼 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윷놀이와 투호 같은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올 추석은 함께 못 보내지만 임무 완수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복귀하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강감찬함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정 위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 부대원들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 조금 더 힘내자. 보고 싶고 사랑해.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을 지원 중인 한빛부대는 난민 어린이들을 초청해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남수단 재건 작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충성! 중국의 국민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한국 최초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등장인물들이 사는 집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과 계단을 한참 올라야 다다를 수 있는 저택, 그리고 그 중간에 반지하. 그들이 사는 집은 그들의 삶도 다름을 나타내죠.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린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3기 신도시와 세금, 대출, 공급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으로 솔직히 이번에는 집값이 좀 잡히려나 기대도 좀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싼 집은 더 오르고 싼 집은 더 내려가는 양극화만 심해졌죠. 9.13 대책 이전과 이후 1년간 주택 거래를 보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이전에 비해 7.4%가 늘었고 9억 원 이하는 같은 비율로 줄었거든요. 서민들이 주로 찾는 5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도 4.3%나 줄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현금이 많은 이들만 주택을 산 겁니다. 9.13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값이 안 잡히자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까지 내놨지만 서울은 신축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며 주택 청약 과열 현상까지 나타났고 지방은 가격 하락에 미분양 물량까지 급증해 주택 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몰렸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걸까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차도 그렇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물론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 집값까지 그 격차가 좁혀지긴커녕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소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추석 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추석엔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볼 수 있는 건 저 보름달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엔 좀 달라지겠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명절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고향에 못 가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추석 선물이나 용돈도 보냅니다.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 추석 문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지수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이번 추석 연휴는 할머니 댁 대신 도서관에서 보내야 합니다. 비록 고향에 가진 못하지만 영상통화로 가족 얼굴을 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랩니다. 할머니 안녕. 이번에 못 가서 미안해요. 취업 성공해서 내년에는 갈게요. 화이팅. 일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는 직장인 김현수 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추석 준비를 마쳤습니다. 앱에서 간편하게 추석 선물을 보내고 부모님 용돈도 바로 전달합니다. 엄마, 이번에 내가 추석에 못 내려가서 그 스마트폰으로 용돈 보냈거든요. 그래, 고맙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음 명절에는 꼭 얼굴 보자. 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뭐 식품부터 상품권까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봉투로 전달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정감 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많은 스마트폰 앱 덕분에 귀성길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 인사말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시간 도로 상황은 물론 주유소와 휴게소, 병원 위치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멀리 떨어진 가족 간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추석 풍경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일본을 추격하다 못해 이젠 세계로 수출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요리할 때 넣는 조미료가 그렇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탕을 비롯해 송편과 다양한 전까지 추석은 각종 먹을거리로 넘쳐납니다. 돼지고기와 김치를 썰어 넣은 김치찌개와
볶음, 무침, 한국인 밥상에 올라오는 요리 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조미료입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감칠맛은 단맛이나 짠맛과는 다른 맛으로 1908년 글루탐산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는데 짠맛과 단맛을 높여주는 대신 신맛과 쓴맛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칠맛이 적게 되면 우선은 음식이 맛이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짠맛을 많이 낸다든지 단맛을 많이 넣어서 달게 음식을 한다든지 소고기와 해산물로 우려내거나 간편하게 조미료로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 넣는 1g의 조미료는 소고기 2.6kg을 대체할 수 있어 요리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조미료가 우리 입맛을 잡았지만 광복 이후 국내 업체들이 조미료를 공급하게 되면서 감칠맛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해 미생물을 발효해서 만드는데 감칠맛을 잡기 위한 조미료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금은 다양한 조미료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문화들이 탕류, 국물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탕류나 국물류에 이게 넣었을 때 그 개운한 깔끔한 맛, 이런 감칠맛들이 굉장히 선호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미료를 뛰어넘어 국산화를 이룬 감칠맛 조미료. 이제 세계인의 입맛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추석인 오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져 바깥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둥근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자정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따라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따라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서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의 경우 2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점점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춘천은 1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내일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병원에 갔을 때 증거 수집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이긴 하지만 불편한 질문은 물론 세세한 검사를 하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대신 스스로 이 키트를 사서 증거를 모으라는 겁니다. 제품 가격은 35,000원 정도 하죠. 비전문적으로 수집된 정보라 증거 능력이 될 수 없다. 미투 운동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오죽 이런 피해가 많고 고민이 많으면 이런 것까지 나왔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